안녕하십니까. 웰리스 연구소의 내과의사 장민호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 많이 드시는 유산균 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유산균은 원칙적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정확하게 뭔지부터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건 적절한 양을 섭취했을 때 사람의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미생물들의 총칭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유산 등을 생성하는 균주를 유산균이라고 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중에는 유산균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흔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씀하시기보단 유산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균은 엄밀하게는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을 일컫는 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비피도박테리움을 비롯한 모든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을 그냥 유산균이라고 통칭해서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유산균 19가지가 있는데요. 락토바실러스 11종,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4종, 락토코쿠스 1종, 스트랩토코쿠스 1종, 엔테로코쿠스 1종 해서 총 19가지가 식약처에서 인정한 유산균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익균이 몸에 많으면 건강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몸 안에 유해균이 많으면 질병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의 효과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변비, 배 가스 차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시거나, 항생제 관련 설사를 하시거나, 항암 치료 관련 설사를 하시거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움 감염병, 설사 같은 질환들이 있으시면 유산균 제제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가 좀 돼 있고요. 그리고 면역 감인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가 안 좋으시거나 코 상태가 안 좋으시면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이러시면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고 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음식 아토피 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유화 습진, 각종 질환들 있으시면 유산균 제제가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갱년기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내 유익균이 있으면은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균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되는 균주들도 보고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 호흡기 감염이나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있으신 분들도 유산균 제제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간 질환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간성 내병증 같은 질환 있으시면 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치주염, 우울증, 조산화해서 폐혈증을 감소시킨다고 이런 보고들도 나와 있는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유산균 선택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요. 유산균 사보시면 제품 뒷면에, 포장지 뒷면에 보시면 원료명 및 함량 부분이 있어서 균주를 특별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균주 확인하시고 유산균 드시는 거에 있어서 특별한 목적이 없으시다 그러면 보통 락토바실러스 균이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균주가 들어있는 유산균 제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락토박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장에서 활동하며 항균 물질을 생성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대장에서 활동하면서 대장균 등의 유해균을 배출하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락토바실러스 균이나 비피도박테리움 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나이가 들수록 크게 줄어드는 균종들이기 때문에 유산균 제제 복용으로 인해서 보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균 제품들 중에 균종들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메인 2가지, 락토바실러스 균이나 비피도박테리움 균주 2가지 정도는 꼭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 제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제품 성분표에 보시면 프락토올리고당이나 갈락토올리고당, 말토덱스트린, 이눌린 등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제품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균수 자체도 식약처에서 권장하기로는 하루의 평균 유산균 섭취량을 1억에서 한 100억 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수 자체도 1억에서 한 100억 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 유산균 제제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제조 일자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유산균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유산균 자체 총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지나면 절반 이상 감소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제조 일자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웬만하시면 구입 후 가급적 단기간 내에 섭취하시는 게 꼭 중요하겠습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드시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면요. 유산균 자체는 모든 분들 다 전 연령층 다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그 다음에 특이 체질이신 분들, 장질환 있으신 분들, 항생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설사, 복통, 발진 등 부작용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신다 그러면 복용을 중단하시거나 빈도를 줄이셔야 되고요. 의료진이랑 상의가 꼭 필요하시겠습니다. 유산균 섭취의 복용 시간,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유산균이 장까지 생존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산이 중화된 상태인 식후에 복용하시는 게 가장 권장이 되고요. 대신에 요즘의 유산균들은 위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조된 캡슐 같은 데 넣어서 의학적으로는 장용성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품들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식전, 식후 언제든 복용하셔도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산균 제제 포장지 뒤쪽에 보시면 제조회사에서 복용하시는 권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용하시고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복용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3달 이상 복용하셔야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3달 정도 복용해 보시고 효과를 평가해 보시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한 항생제랑 유산균을 같이 복용하면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항생제와 같은 시간대 유산균 제제를 복용을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병원에 가시면 항생제 같은 거 처방할 때 유산균 제제 거기 같이 드시도록 포함을 시켜 놨는데요. 이유는 따로따로 드시면 환자분들 드시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드실 때 유산균 제제 같이 드시도록 처방이 나가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항생제 복용 이후에 섭취하시면 장내 유익균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이 많이 포함된 음식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성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요구르트, 치즈, 유제품 같은 경우에 동물성 유산균이 장에 도달하는 비율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물성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김치, 청국장, 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식물성 유산균들은 장 도달 비율이 한 90%, 장 정착률도 식물성 유산균이 동물성 유산균에 비해 3.8배 이상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유산균 제제들은 김치, 청국장, 된장과 같은 식물성 유산균이 크게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0에서 400ml 정도의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우유 반컵, 슬라이스 치즈 한 장, 요구르트 한 팩 중에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드시면 하루에 유산균 제제 100에서 한 400ml 섭취하시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 제제를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랑 약으로 섭취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으로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는 유산균 플러스 다양한 영양소 같은 것들을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섬유진이나 황산화물질, 미량 영양소 이런 것 같이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유산균이 장에 정착해 활동을 하기 위한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이 식이섬유, 과일, 채소 등에 많이 들어있고 각종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음식으로 드시면 유산균들이 정착해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으로 유산균 섭취 시 단점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면요.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 제제들은 지방,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웬만하게 드신다 그러면 무가당이나 저지방으로 드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성분으로 인해서 콩팥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 섭취를 꼭 조절해서 의료진이랑 상의해서 드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소금 성분으로 인해서 각종 질환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염식으로 드시는 것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약제제로 영양제 형태로 해서 유산균 섭취하셨을 때 장점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드리면요. 내가 원하는 특정 유산균을 복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알약을 하나로 먹으니까 간편하고 정해진 양의 유산균을 딱딱 보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탕, 지방, 소금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양제로 유산균 섭취 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건강에 유산균 제제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산균 제제들이 장기적인 임상 연구가 아직은 좀 부족한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 설왕설래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특정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 효과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가민성 대장증후군, 항생제 관련 설사,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균 감염,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움 감염 관련 설사, 호흡기 감염 이런 질환이나 상황에 처해 있으신 경우에는 유산균 제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산균 제제를 영양제로 드시면 비용이 좀 부담될 수 있는 부분도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설사, 복통, 복부 팽만감, 구역, 구토 등의 부작용이 오시는 분도 있고요. 유산균 제제 가량 복용하시게 되면 각종 폐렴이나 심장 내막염과 같은 폐혈증들 일부 온다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가량 복용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유산균 제공에 가장 효과적인 건 음식과 유산균 영양제 적절한 균형을 이루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유산균 제제 꼭 초이스 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환자분들 많이 드시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